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올쇼TV 슈퍼컴퓨팅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잇는 HP 크레이 EX 슈퍼컴퓨터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데이터는 이제 비즈니스 혁신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원자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폭증하는 데이터 처리와 디지털 혁신 가속에 따라 새로운 모델링, 시뮬레이션, 분석 및 AI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 HPC와 슈퍼컴퓨팅 기술 인프라가 절실해졌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차세대 슈퍼컴퓨팅 기술 HPE 크레이 EX 슈퍼컴퓨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 HPE의 HPE 크레이 프리세일즈 팀의 서동진 이사님과 김범수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HP에서 슈퍼컴퓨팅 솔루션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HP에는 이제 슈퍼컴퓨팅 부분을 전담하는 별도의 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고객사에 최적화되어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설계를 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HP의 김범수입니다. APEC 영역에서 프리세일즈를 담당을 하고 있고, 저는 주로 그 어플리케이션 벤치마킹이라든가 억셉턴스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자분들께서 HP 시스템을 사용하실 때 최적의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과 서 이사님은 오늘 웨비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선 HPC와 AI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 HP 크레이 EX 시스템을 도입을 하셔서 사용되시는 고객분들에 대한 정보와 어떤 규모의 시스템, 어떤 아키텍처를 사용하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림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어떤 트렌드를 가지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레이 EX 시스템을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예, 슈퍼컴퓨팅 솔루션은 주로 이제 HPC와 AI용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름 자체는 간단하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컴포넌트들이 연결돼서 통합해서 성능을 내게 됩니다. 김범수 부장이 발표드린 내용 중에 실제 전체 솔루션의 성능과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HP가 보유하고 있는 HPC AI 전용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1시간 동안 발표가 진행된 후에 실시간으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한국 HP 담당자 분들께서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설문은 웨비나 후반부에 진행되어 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부장님,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는 가운데 HPC가 부상하고 있고 또 고성능 워크로드가 증가하면서 슈퍼컴퓨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우선 HPC와 AI 시장 동향과 아울러 HPE의 슈퍼컴퓨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곳에서 우선 HPC라고 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인간 게놈 프로젝트 같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핵융합 같은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항공, 자동차 분야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들, 그 다음에 군사 시스템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오일, 가스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분야도 계시고요. 화학이나 기상 예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는 오일, 가스라든가 그 기상 예측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은 리소스를 사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데, 이쪽 분야들은 굉장한 방대한 그 자원 시스템이 필요로 합니다. 우선 기상 모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기상 같은 경우에는 전 지구를 격자화시켜서 그것들을 각 계산을 함으로 해서 각 격자별로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예측 자료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 격자 자료가 촘촘하게 될수록 계산량이 방대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격자가 뭐 10km다, 아니요 100km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격자가 4 정도밖에 격자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상 예측을 할 때 그런 예측을 할 그 예측 요소들이 굉장히 균등하게 나오기 때문에 상세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예측 자료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격자를 촘촘하게 만들어서 우리 각 도별로 혹은 그보다 작은 단위로 해서 예측 자료를 하기 위해서는 격자를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계산량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폭주를 하게 돼서 방대한 시스템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할 거고, 오일이나 가스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장량을 갖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지형을 갖다가 격자화시켜서 나누게 되는데, 여기는 미터 단위가 아닌 센티미터 단위로 격자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어서 나중에 시추를 할 때 그런 이제 실패율을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활용하는 분야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I 영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컴퓨터 비전이라든가 비디오 이미지 분석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 대해서 또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라이프 사이언스라든가 매니팩처링, 파이낸셜 서비스라든가 기타 여러 곳에서 AI 분야를 갖다가 사용하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재미난 부분들은 내추럴 랭귀지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사용했던 언어에 대한 그 양이 작았는데, 이번에 GPT-3라고 하는 것이 릴리즈가 되면서 많은 자연어와 좀 유사한 그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 자체의 개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계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한 리소스를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오 EM이라고 하는 헬스케어 라이프 사이언스 부분에서도 굉장히 재미난 부분인데, 이거는 단백질 구조를 갖다 분석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들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을 분석을 한 다음에 치료제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라이오 EM 시스템도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 분야는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가져다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처리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리소스 역시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활용이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부분에서도 재미난 부분들이 있는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컴퓨팅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매니팩처링에서도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개발이 되고 있냐면, 기반 시설이라든가 혹은 시스템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시스템에 대한 장애가 발생할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것들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AIOp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분야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H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을 개발을 일부 마친 것들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난 부분들은 기상 분야도 AI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상 분야도 저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나 그때쯤 되면은 AI가 날씨 예보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HP 영역에서 사용자분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시는 간략한 구성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사용자분들이 서비스 노드에 접속을 하셔서 일련의 작업들을 하시고, 그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케줄러를 통해서 계산 노드로 작업을 보내게 되고, 그러면 일련의 작업들은 계산 노드에서 이제 작업이 끝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래픽 표출을 하게 되고, 또 작업들은 이제 결과들은 또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스토리지나 계산 노드 혹은 계산 노드들은 고성능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클러스터 방식으로 이제 고성능의 인피니밴드 스위치라고 하는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HP 크레이에서 개발이 된 그 슬링샷이라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 EX 시스템이 그 계산 노드 영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작은 규모로 구축할 수 있는 아폴로 이제 계산 노드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서동진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저희 이제 HP 크레이 이제 클러스터 스토어 이제 러스터 파일 시스템의 스토리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HPFS라고 하는 GPFS 파일 시스템이 이게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목적에 따른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제 그 구성인데요. 기본적으로 단위가 저희는 이제 HPC AI 영역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이 이제 아폴로 6500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이건 GPU 전용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폴로 2000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제 그 CPU로 사용하시는 제품들이고, 이 제품들을 묶어서 HP 크레이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클러스터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공랭식과 슬랭식이 두 가지가 있고, 여기에 인터페이스를 인피니밴드 HDR이나 혹은 HP 크레이에서 개발된 슬링샷 네트워크를 이제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P 크레이 EX 시스템은 전용 계산 노드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은 이제 100% 슬랭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집적도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큰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는 이 HP 크레이 EX 시스템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저희 근데 HP 크레이 EX 시스템을 이제 그 선택해 주신 사이트 이제 시스템들인데요. 이 세 개의 시스템들은 엑사스케일에 대한 시스템들을 추려 놓은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아르고날 그 내셔널 레버리토리의 오로라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1.5 페타 엑사플롭스에 대한 서스테인 퍼포먼스를 가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착되는 이제 CPU는 인텔 제온 CPU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슬링샷 네트워크가 들어갑니다. 목적은 AI와 HPC 영역에서 같이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크리지 내셔널 레버리토리에 있는 프론티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1.5 엑사플롭스 그 서스테인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고, 차세대 AMD CPU와 그 다음에 AMD GPU가 장착되는 시스템입니다. 역시 슬링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AI와 HPC 영역에서 활용이 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렌스 리버모 내셔널 레버리토리의 엘캐피탈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여기는 e엑사플롭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역시 AMD CPU하고 AMD GPU가 장착이 됩니다. 역시 네트워크는 슬링샷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AI와 HPC 영역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규모가 좀 작은 시스템들이긴 한데, 역시 이거는 페타플롭스 이상급에 대한 시스템들입니다. 첫 번째는 내셔널 에너지 리서치 사이언티픽 컴퓨팅 센터에 있는 너스크 장비 있는데요. 여기는 AMD CPU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A100 GPU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NVLink 네트워크를 사용했고요. 역시 AI하고 HPC 영역에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로스알라모스 내셔널 레버리토리에 있는 장비가 있는데, 역시 13.3 페타플롭스로서 이 장비는 특이하게 엔비디아의 ARM CPU를 장착합니다. 엔비디아가 얼마 전 ARM CPU를 갖다가 인수함으로써 이제 CPU 시장에 이제 뛰어들게 되는데, 앞으로 이 ARM CPU도 굉장히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시 이 시스템은 그런데 좀 혼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ARM CPU뿐만 아니라 AMD CPU나 인텔 CPU, 엔비디아 GPU 등이 같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역시 분야는 AI나 HPC 영역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스위스 내셔널 슈퍼컴퓨팅 센터에 있는 CSCS 시스템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키스티하고 같은 이제 형태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국가 슈퍼컴퓨터 센터인데, 여기에도 엔비디아의 ARM CPU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고 슬링샷 스위치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시 AI와 그 다음에 HPC 영역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트렌드를 보게 되면 미래에는 지금 CPU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다양한 CPU들이 이제 그 사용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과거에 저희가 이제 그 크레이 HP 이제 크레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보게 되면 크레이 X1E 시스템까지는 저희는 벡터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벡터 CPU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체 개발된.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스칼라 CPU가 활용이 되면서 스칼라 CPU가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저희 크레이 같은 경우에도 그 스칼라 이제 벡터 CPU에서 스칼라 CPU로 이제 변환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XT3라든가 그다음에 XE6라고 하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릴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스칼라 CPU 전용에 대한 제품이 이제 생산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AMD CPU가 굉장히 그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XT3라든가 XE6는 AMD CPU를 갖다가 장착하는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XC가 나오는 시기에는 AMD CPU보다는 인텔 CPU가 굉장히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인텔 전용 CPU를 장착한 XC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그 제품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크레이 EX 시스템, HP 크레이 EX 시스템이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이 시스템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CPU와 다양한 GPU를 장착을 한 시스템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CPU에 대한 시장이 AMD, 인텔, 엔비디아 ARM 시스템 등 다양한 CPU와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GPU, 그 다음에 AMD GPU 등이 활용되는 시스템이 이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여러 CPU와 GPU 시장, CPU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한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디지털 혁신과 엑사스케일이 필요한 시대의 기술과 또 HP의 차세대 슈퍼컴퓨팅 포트폴리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HP 크레이 EX 슈퍼컴퓨터에 중심을 뒀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크레이 EX 슈퍼컴퓨터의 성능과 특징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부터는 HP 크레이 EX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P 크레이 EX 시스템은 성능적인 면을 볼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 순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U에 대한 최대 성능을 끌어서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드당 이제 16개의 슬링샷 포트가 있어서 서로 네트워크들을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통신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자체가 엑사스케일급으로 확장할 수 있는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순행식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냉각을 할 때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냉각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냉매제가 특별히 있어서 그 냉매제가 시스템을 시켜주는 구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실제 온도에서 있는 물을 가지고서 냉각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냉각을 시켜주는 이제 물 자체를 많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좋아서 메인에서 들어오는 모든 전력에 대한 것들을 각 컴포넌트별로 전류를 공급했을 때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보존하면서 이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은 다양한 CPU 아키텍처나 혹은 GPU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CPU에 대한 기술적인 것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CPU에 있는 거를 또 GPU로 바꾼다든가 혹은 CPU를 다른 CPU로 바꾼다든가 할 때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크레이 EX 시스템을 간략하게 보면 렉 하나당 64개의 컴퓨터 블레이드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CPU 소켓이 최대 512개의
그 소켓이 장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양한 CPU나 GPU, 그 다음에 인터커넥트를 통해 가지고 그 유연하게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셰시 단위로는 여기는 케이블이 장착이 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노드를 연결할 때는 케이블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은 그 블레이드 내에서는 그 케이블이 필요 없이 칩 투 칩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가 굉장히 그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통신도 노이즈가 없이 잘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0% 순행식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냉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캐비넷을 100개까지도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그 크레이 EX 시스템에 대한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냉각을 지켜주는 장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2개의 시스템이 계산 노드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면과 후면에 대한 그 그림입니다. 계산 노드에 대한 한 개에 대한 캐비넷에 대한 정면과 후면에 대한 그림이고요. 크레이 EX 시스템에 대한 그 간략한 모식도를 보게 되면 각 계산 노드 컴퓨팅 블레이드는 이제 그 슬링샷이라고 하는 인터커넥트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로긴 노드라고 하는 서비스 노드들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 노드들도 마찬가지로 슬링샷 네트워크에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 영역도 같이 슬링샷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커스텀의 그 고객에게 따라서도 이 슬링샷 네트워크는 이더넷이 그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다른 데이터 전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결할 때도 이더넷 형태로 해서 같이 연결을 함으로 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부하를 많이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적인 부분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 그 노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요거는 롬과 밀란 CPU에 대한 노드들인데요. 한 개의 블레이드당 4개의 노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 노드들은 그 슬링샷과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리즐리 피크 블레이드라고 해서 이건 GPU가 들어가는 블레이드입니다. 그래서 CPU 한 개, 그 GPU 4장이 연결이 돼서 이게 한 개의 노드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블레이드 하나는 그래서 2개의 노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엔비디아 GPU뿐만 아니라 AMD GPU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2가지를 혼용해서 이제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림에서 보셨던 이제 냉각 장치에 대한 간략한 그림입니다. 네.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크레이 EX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으니까 왜 HP 크레이 EX가 막강한 성능을 지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슈퍼컴퓨터의 대명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는 무한하고 막강한 컴퓨팅을 위한 그 기술인 HP의 크레이 슬링샷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그전에도 잠시 말씀하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HP 크레이 EX는 별도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라는데, 과거부터 크레이 제품들은 별도의 그 자체 개발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P 크레이 EX 시스템은 슬링샷이라고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 모델인 XC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에어리즈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리즈 같은 경우에는 낮은 레이턴시,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라든가, 그 다음에 확장을 하면 할수록 비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졌는데, 마찬가지로 슬링샷은 이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그 외에도 추가적인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게 이더넷과 같이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슬링샷 자체는 이더넷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특징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성능 네트워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EDR이나 혹은 HDR이라고 하는 그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그런 그 네트워크의 고성능 네트워크를 같이 다 포함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슬링샷 스위치를 나타낸 건데, 마찬가지로 그 슬링샷에 대한
기능들이어서 일정한 성능이라든가 그 고성능에 대한 성능들을 일괄적으로 이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통신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하는지 그 그림을 나타낸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지금 하나의 그 슬링샷 칩입니다. 이 칩이 통신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그 목적지로 통신을 하는데 여기에 통신 부하가 발생하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다른 그러니까 부하가 발생하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통신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일정한 그리고 일괄적인 그런 통신 패턴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그 개념하고 동일한 그런 개념인데, 저희가 캐비넷들을 여러 개 장착을 하고 이걸 100개까지 우리가 장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캐비넷과 통신을 할 때 네트워크 부하를 굉장히 단순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 그 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개의 홉이 발생을 합니다. 다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통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홉을 통해서 가야 돼서 그 네트워크에 대한 노이즈를 발생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번의 홉만 이용해 가지고 역시 맨 끝에 캐비넷과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 컴퓨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HP 크레이 슬링샷의 기술과 구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 부장님께서는 고성능 컴퓨팅과 그리고 네트워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막강하고 뛰어난 성능의 HP 크레이 EX 성능을 강화시키는 부분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큰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하드웨어가 좋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이제 성능을 갖다가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HP 크레이 EX 시스템은 별도의 OS도 개발을 해서 그 최적의 OS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분들이 이제 간편하고 그 다음에 최신의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용자 프로그래밍 환경을 갖다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HP 영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HP 크레이 같은 경우에는 크레이 프로그래밍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패키지를 일괄적으로 제공을 함으로 해서 컴파일러라든가 디버거, 프로파일, 그러니까 성능 측정 도구, 그 다음에 MPI라고 하는 병렬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역시 뭐 인텔 컴파일러, 그 다음에 AMD 컴파일러,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제공되는 컴파일러라든가 여러 가지 컴파일러, 혹은 그 디버거, 상용 디버거라든가 여러 가지 디버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의 병렬 MPI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거 외에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된 것들을 통해서 제공해드림으로 해서 저희 HP 크레이 EX 시스템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스케줄러도 굉장히 많은 스케줄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OS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수세 기반의 OS이긴 하지만 저희가 튜닝을 더해서 좀 더 HP 크레이 EX 시스템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OS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크레이 EX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스택을 보면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HP 크레이 소프트웨어 스택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듈 형태의 소프트웨어 스택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이 소프트웨어 스택을 보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제 제공해드리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해서, 그 다음에 HP 크레이 프로그래밍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이제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그 다음에 스케줄러, 슬럼이라든가 PBS, 이건 고객의 선택에 따라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P 크레이 OS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툴로 해서 HP CM을 통해 가지고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 형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듈 형태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크레이 프로그램 인바이러먼트를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이제 인텔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원하시는 컴파일러들, 혹은 이제 스케줄러들, 그 다음에 다른 OS들로 장착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크레이 프로그래밍 인바이러먼트를 좀 더 다시 본다 그러면, 이건 사용자분들을 위한 도구들인데, 개발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포팅을 한다든가, 혹은 디버깅을 한다든가, 혹은 최적화를 위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HP에서는 MPI와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오픈MP라든가 그런 컴파일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병렬 기법,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그 컴파일러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버거도 기본적으로 그냥 그 상용 디버거가 아닌 일반 디버거를 이제 저희가 패러렐하게 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을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 메모리를 갖다가 디버깅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 측정 도구를 통해서 그 사용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이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분석해 주는 도구도 같이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이제 성능을 낼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HP 크레이 EX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HP 크레이 EX를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포진되어 있어 더욱 막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는 김범수 부장님께서 설명하신 HP 크레이 EX 시스템 레퍼런스를 통한 HPC 및 AI 시장의 동향과 기업의 빚을 혁신하는 기술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AI와 빅데이터 및 고성능 워크로드에 필요한 스토리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수동진 이사님, 차세대 HPC AI 스토리지는 어떤 요건과 또 도입에 할 때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HPC AI 영역에서의 스토리지는 고객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고 실제로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슈퍼컴퓨팅 솔루션이라고 이제 명명되는 HPC나 AI를 고려하실 때 대부분의 고객들께서는 CPU 코어라든지 뭐 속도, GPU는 어떤 것을 쓸 것인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예전 V100이면 될지 아니면 새로 나온 A100 카드를 쓸지 다양한 부분을 고려를 하시는데,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바로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 입장에서 보면 일단 시스템이 들어오고 나면 스토리지는 서버 시스템과 다르게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굉장히 장기간 동안 데이터를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잘못된 구조의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투자된 비용을 낭비한다든지,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 새로운 시스템들이 들어와도 어떻게 융합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큰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좀 자세히 보시면 앞서서 김범수 부장이 소개드렸던 슈퍼컴퓨팅 솔루션의 일반적인 아키텍처를 좀 자세히 표현드린 겁니다. 고객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중간에 보이는 컴퓨터라고 써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CPU라든지 뭐 엔비디아 GPU 기반의 GPU 시스템들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고객들과 상담을 드릴 때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데, 실제로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고 나면 이 컴퓨터 시스템은 사실은 중요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약 몇십 대 정도의 컴퓨터 노드가 있지만 이 중에 70%, 80%가 다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운영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으세요. 업무는 돌아가고 약간 느려질 뿐입니다. 하지만 이 컴퓨터 시스템들이 끌어오는 입력 데이터와 결과물은 오른쪽에 보이는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라는 쪽에 쌓입니다. 이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쪽에 문제가 생기면 컴퓨팅 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데이터 로스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순간부터 시스템을 쓸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산 시스템이라고 불려지는 컴퓨팅 시스템들이 조금 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시스템들, 하나하나의 서버들이 묶여서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슈퍼컴퓨팅이라고는 표현을 하지만 그 규모는 중요하지 않고요. 최소 뭐 3대부터 5대, 많게는 수백 대,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이 계산 시스템은 처음에 한 번에 도입하실 수도 있고, 업무가 늘어나거나 예산이 확충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확장이 됩니다. 이런 부분의 구조를 고려해 보면 스토리지 시스템도 같은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나중에를 대비해서 쓰지도 않을 큰 스토리지를 갖다 놓는다든지, 그리고 스토리지를 작게 놨다가 업무가 늘어나면서 스토리지 증설을 위해서 다운타임이 생기면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스토리지 파일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전체 시스템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스케일아웃 기반의 스토리지 구조가 가장 중요하고요.
처음에는 당장 필요한 만큼, 그리고 업무나 시스템이 확장됨에 따라서 스토리지도 계속 증설하면서 온라인 상태에서 용량이라든지 성능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반드시 갖춰야 AI라든지 HPC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전통적인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메일 서버 같은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 자체에서 파일을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파일을 액세스를 하면 락이 걸리는 거죠. 다른 시스템이 동시에 들어와서 그 파일을 쓰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하지만 HPC나 AI 영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드, 수백 개, 수천 개의 노드가 하나의 파일을 읽고 쓰는 그런 업무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스토리지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엔비디아의 인피니밴드라든지 고속 네트워크들, 그리고 크레이 슬링샷 이런 네트워크들로 계산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별도의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속 인피니밴드라든지 이더넷과 당연히 스토리지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꾸며져야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커지면 커질수록 파일 개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AI나 HPC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파일이 뭐 1억 개, 2억 개씩 늘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뒤에서 소개해 드릴 뭐 HPFS 스토리지라든지 클러스터 스토어 200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 구성이 100억 개, 뭐 300억 개 이상의 파일을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갖춰져야 원활하게 데이터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계산의 성능에 영향을 받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세션에서 보신 대형 레퍼런스 중에 보시면 AI와 일반적인 전통적인 HPC 워크로드를 같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을 겁니다. 실제로 고객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뭐 자동차 충돌 해석이라든지 뭐 제약이라든지 기상을 위한 시스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AI 업무가 추가됐다고 해서 그 시스템들을 별도로 서비스하기 위한 스토리지를 따로 만드는 것은 투자 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의 스토리지에서도 AI 부분, AI 워크로드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서비스하는 이런 요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파일 입장에서 당연히 보면 HPC 워크로드는 대부분 파일 사이즈가 큽니다. 작게는 몇 메가부터 크게는 몇십 기가짜리 파일 하나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AI 쪽은 뭐 이미지라든지 영상 쪽은 비슷한 형태를 취하겠지만 앞서 잠깐 소개드렸던 뭐 랭귀지라든지 뭐 음성이라든지 우리 뭐 여러 가지 위치 기반의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파일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지 안에서 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고객은 하나의 투자를 통해서 두 가지 워크로드를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투자 보호가 되는 스토리지 솔루션을 구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AI 워크로드라는 부분을 가지고 고객들의 시스템들을 설계를 하고 제공을 드린 지가 벌써 한 7년, 8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한 18년, 19년까지는 주로 엔비디아의 GPU 기반, 그리고 뭐 가속기 CPU 이런 형태로 해서 컴퓨팅 쪽에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팅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셨던 고객들이 실제 시스템을 운영해 보시니까 시스템들은 다 살아있는데 데이터 서비스가 느리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파일 서비스가 중단이 돼서 전체를 못 쓰는 문제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18년, 19년부터는 HPC 이 컴퓨팅보다 오히려 스토리지 쪽을 보다 확충하는 그런 움직임이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하시는 고객들의 고려 포인트를 보면 무엇보다 성능이죠. 성능이 가장 빠른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격적인 부분들, 도입 가격도 중요하고 유지보수라든지 전기료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TCO가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퍼포먼스는 빠르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몇 기가바이트 퍼 세컨드, 뭐 수백만 IOPS를 자랑하는 스토리지들이 있지만 고객께서 쓰시는 워크로드가 이 정도의 퍼포먼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냥 비용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팀에서 주로 담당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솔루션과 스토리지 아키텍처 중에서 고객
워크로드와 생산성을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성능 컴퓨팅의 최적의 짝은 고성능 스토리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희아님께서 말씀하신 차세대 HPC AI 스토리지 요건은 기업들이 스토리지를 도입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HPC AI 영역에서의 스토리지 구조는 어떤가요? 네, 스토리지를 어떤 것을 써야 하는가,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재활용하고 싶은 것들이 대부분 기관과 고객들의 바람입니다. 지금 보시는 뭐 다스라든지 서버마다 디스크가 묶여 있는 형태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수십 년 동안 사용된 샌을 통한 이런 구조, 나쁘진 않지만 소규모에서 업무가 추가되면서 어느 정도 노드들이 늘어나면 이 데이터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 데이터가 생기게 되고, 여기서 생기는 뭐 비용 낭비라든지 그리고 성능 저하로 인해서 계산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수의 계산 노드들이 하나의 스토리지를 공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NAS입니다. 그래서 NAS도 일정 부분 이 계산 노드의 수량이 그렇게 과도하지 않은 한 수십 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반적인 NAS는 기본적으로 NFS라는 굉장히 오래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NFS 프로토콜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문제는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뭐 수백 기가바이트 퍼 세컨드의 성능이 프로토콜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발휘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NAS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스케일아웃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능이 차고 나면 언젠가는 전체 시스템을 다운하고 더 큰 NAS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아웃 형태로 작은 시스템을 계속 묶어서 성능과 용량을 향상시키는 이 병렬화된 스토리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만일 현재 쓰고 계신 스토리지 시스템이 없다고 하시면 작은 규모라도 처음부터 이런 구조로 가져가시면서 키우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스토리지 구성 부분을 보면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하드웨어와 어떤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당연히 고속 NVMe 기반의 플래시죠. 그 다음에 일반 SSD, 디스크들, 그리고 좀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실 수도 있고, 당장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백업을 위해서 전기를 쓰지 않는 디스크라든지 클라우드 쪽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가장 빠르고 좋은 것을 쓰면 좋겠지만, 고객 입장에서 보시면 비용이 너무 비싸져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의 모든 스토리지를 NVMe로 구성하게 되면 용량 대비 가격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형태로 보통 구성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때 당장 필요한 데이터는 NVMe에서 끌어오지만 입력 데이터라든지 수행이 끝난 결과들은 보다 좀 저렴하고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디스크 쪽으로 넘김으로 해서 전체 비용을 낮추면서 실제 성능을 NVMe의 성능을 가져다 쓰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과 어떤 요건들이 있지만 이 슈퍼컴퓨팅 영역에서 성능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파일 하나를 나눠서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왼쪽에 보시는 빨간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통적인 스토리지입니다. 볼륨에 따라서 스토리지 안에 있는 디스크들이 묶여서 볼륨을 이루고 있죠. 이 구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붉은색 형태의 볼륨을 어플리케이션이 액세스한다고 하면 붉은색 쪽에 있는 디스크만 움직입니다. 전체 스토리지 디스크가 많아도 볼륨을 구성하고 있는 디스크의 성능만 쓸 수 있는 거예요. AEI와 HPC 시스템은 블록 단위로 파일을 분산시켜서 전체 디스크에 뿌려버리는 디클러스터드 레이드 방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십 킬로바이트, 몇 메가, 수백 기가짜리 파일 어떤 것을 액세스를 하더라도 스토리지 안에 있는 모든 디스크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장애가 났을 때도 일반적인 레이드 6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난 디스크와 스페어로 되어 있는 디스크 간의 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디클러스터드 레이드 형태로 되어 있으면 데이터가 모든 디스크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가 나더라도 성능에 영향이 없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끝납니다. 그래서 통상 디스크 장애가 나면
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시간, 뭐 크게는 뭐 며칠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디클러스터드 레이드 기반의 스토리지들은 10테라는 한 서너 시간 정도, 16테라의 이상의 큰 대용량 디스크들도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면 모두 복구가 완료되는 굉장히 탁월한 복구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AI와 HPC 영역의 스토리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 맨 왼쪽에 보이는 전통적인 NFS 방식의 NAS가 점차 줄어들고요. 중간과 오른쪽에 보이는 병렬 파일 시스템 기반의 스토리지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러스터와 스펙트럼 스케일 기반의 스토리지고요. 최근에 다양한 굉장히 훌륭한 아키텍처의 파일 시스템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지만, 전 세계 슈퍼컴퓨팅 영역, HPC와 AI 영역을 통틀어서 90% 이상이 러스터와 스펙트럼 스케일로만 되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기상청을 포함해서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들, 그리고 의미 있게 이런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쓰고 있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이 두 가지 파일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스토리지만 쓰고 계세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지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절대 멈추면 안 되고, 데이터가 없어지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어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성능을 뿜어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오랜 동안 개발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파일 시스템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러스터 스펙트럼 스케일은 이 영역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파일 시스템이고요. 특히 용량비 성능 부분을 보시면 거의 무제한적인 성능과 용량을 스케일아웃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개발 기간 이미 두 가지 모두 20년 이상 되어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블록 기반의 분산 처리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티어링과 같은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온라인 상태에서도 성능과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리눅스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눅스를 제공하고요. 윈도우즈라든지 너무 오래돼서 리눅스를 쓸 수 없는 기존의 시스템들도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통해서 두 가지 파일 시스템을 액세스를 해서 쓰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HP가 제공드리는 HPC AI 전용 스토리지는 이 두 가지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스터가 탑재된 클러스터 스토어 2000 시스템이 있고요. 스펙트럼 스케일이 탑재된 HPFS 스토리지입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기능은 거의 동일하고요. 스케일 아웃 형태, 그리고 무제한적인 용량과 성능 향상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역의 전용 스토리지들은 HP의 전문적인 팀이 직접 구축을 하고 유지보수라든지 기술 지원을 담당을 합니다. 중간에 보이는 용량 부분을 보시면 클러스터 스토어 2000은 0.5페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학적으로 성능을 위해서 딱 짜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2000의 경우에는 최소 84개 이상의 디스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게 구성을 해도 500테라 이상을 구현을 해야 되고요. HPFS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도에 맞춰서 자유롭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기가라든지 5기가, 용량도 수테라 이상 자유롭게 구성하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겠습니다. 두 가지 시스템 모두 스케일아웃 형태의 병렬 파일 시스템을 채용을 하고 있고, 그 기능과 확장성이 거의 동일하지만 하드웨어적인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고객들께 제공드릴 때는 영역을 나눠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과 용량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HPFS 스토리지는 보다 좀 작은 성능, 1기가라든지 5기가, 성능도 용량도 한 2페타 미만, 좀 작은 쪽에 특화시켜서 말씀드리고 있고, 좀 의미 있게 좀 큰 용량과 고속의 성능을 필요로 하는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클러스터 스토어 2000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HPC AI를 위한 스토리지 구조와 기술의 변화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최근 스토리지 시장이 성장하면서 HPE의 고성능 스토리지 클러스터 2000과 또 HP 패러럴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가 기업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을 위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클러스터 스토어 2000을 말씀드리면 복잡한 내부 구조와는 별개로 굉장히 단순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렉에
기본적으로 이 스토리지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모듈과 메타데이터 처리라든지 네트워크 시스템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어플라이언스로 제공이 되고요. 잠깐 말씀드렸던 고속의 NVMe가 탑재되어 있는 플래시 기반 그리고 디스크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스케일아웃 형태의 확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시는 뭐 최대 80GB/s 디스크 기반의 30이나 40GB/s 성능이 이 세트가 추가됨으로 해서 선형적으로 두 세트가 들어가면은 160, 60, 80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컨트롤러의 디스크들이 묶여 있는 형태고요. 현재 고속 네트워크 기술이 포트당 200GBps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플래시와 디스크 구성 모두 200GB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성능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이 포트 수를 더 늘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건에 따라서 디스크 컨트롤러에 따라 디스크 컨트롤러에 디스크 박스 하나를 붙이실 수도 있고 두 개나 네 개를 늘리셔서 용량도 자유롭게 늘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NVMe와 디스크가 섞이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당장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NVMe의 플래시에서 끌어오고, 결과가 분석이 끝난 결과는 디스크로 넘기는 이런 자동화되어 있는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일이 이것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시스템 자체에서 스케줄러와 연동이 돼서 당장 또는 곧 쓰일 데이터를 플래시 쪽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HPFS 스토리지는 말씀드린 대로 원유 시스템에 내장 디스크를 활용해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계산 노드와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인피니밴드 200GBps의 HDR 네트워크로 보통 연결이 되고요. 용도에 따라서 디스크 안에 노드 안에 있는 디스크를 3개나 4개, 많게는 12개, 16개 계속 늘리면서 용량과 성능을 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티어링 기능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결국은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장 디스크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레이더를 꾸미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최소 4대 이상의 그룹부터 시작해서 볼륨을 만드실 수 있고, 현재는 원유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조만간에 이 노드당 60개 이상의 디스크들이 장착되는 대형 HPFS 스토리지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가지 스토리지 모두 고속의 네트워크를 당연히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인피니밴드 HDR 200GB와 200GB 또는 향후에 400GBps까지 향상될 이더넷이라든지 슬링샷 네트워크를 통합 지원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지 관리 부분에서 보면 실제로 시스템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용자도 쓰지만 운영자 입장에서도 용량이 모자라지는 않은지, 성능은 잘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관찰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스토리지와 마찬가지로 용량이라든지 실제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HP에서 제공드리는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잡이라는 이런 패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탑엔더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스토리지를 이 영역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지들은 HPC AI를 위해서 전용으로 개발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만 저장하고 서비스해주는 기능이 아니라 실제 서버에서 돌아가는 작업을 관리하는 작업 스케줄과 연동이 돼서 어느 잡과 어떤 사용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부하를 스토리지에 일으키는지, 어느 정도의 용량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향후 스토리지 증설을 한다든지 여하튼 업무의 생산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보다 상세한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HP 클러스터 2000과 또 HP FSS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데이터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는 이 데이터 관리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처음에 아키텍처를 잘 선정을 해서 고속 스토리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기관, 어느 고객사라도 기존에 갖고 계신 시스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이 당연히 고민으로 남고요.
고객들께서 하고 싶으신 부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면 기존 거와 잘 연동을 해서 좀 느린 쪽으로 예전 디스크, 잘 쓰이지 않는 디스크로 옮기고 기존의 테이프라든지 이것도 좀 활용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부 이제 동일 벤더의 제품으로 전체 스토리지가 꾸며져 있다든지 같은 기술을 묶여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세요. 하지만 다양한 스토리지와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이기종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고객들이 원하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들 그리고 뭐 클라우드라든지 뭐 우리가 쓰고 있었던 다른 기관과 연동을 해서 이 새로운 HPC AI 영역의 데이터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싶다라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숙제를 저희 쪽에 던져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HP가 제공드리고 있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결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컴퓨팅 시스템들이 있고요. 그 아래 말씀드렸던 2000 러스터 기반의 2000 스토리지와 스펙트럼 스케일 기반의 HPFS 스토리지 그리고 비슷한 형태로 꾸며져 있는 다른 제조사의 고속 스토리지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보면 기존에 쓰이는 테이프라든지 뭐 클라우드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기종 간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을 해서 실제로 전체 스토리지와 데이터 서비스를 묶어서 일원화해 주는 부분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보셨던 많이 쓰이는 데이터는 고속의 스토리지에 NVMe 쪽에서 그리고 좀 느리고 당장 쓰이지 않는 것들은 좀 비용이 좀 저렴한 쪽으로 옮기는 같은 파일 시스템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개념을 DMF를 통해서 갖고 계신 이기종 스토리지에 그대로 적용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새로 들어온 고성능 스토리지와 기존 스토리지들 그리고 제로와트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연동을 해서 전체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묶어서 쓰실 수 있도록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 스토리지와 마찬가지로 DMF 또한 작업 스케줄과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작업 스케줄 내의 스케줄링 상황을 보면서 곧 이 데이터가 작업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 고속 스토리지로 자동으로 옮기는 그런 기능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제공드리는 HPC AI 전용 저장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000 스토리지와 HPFS 스토리지는 앞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기술 요소가 갖춰져 있는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HP가 갖고 있는 안정된 하드웨어, 그리고 통합되어 있는 지원을 통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 고민 없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상태의 스토리지들은 보통 아키텍처가 막 만들어져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HP의 이 정형 스토리지는 이미 굉장히 대용량, 아주 높은 성능으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선택하시는 고객들께서는 이런 대형 레퍼런스에 적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해결된 완벽한 스토리지를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보시면서 혹시 필요하시거나 보강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HP 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범수 부장님과 서동진 이사님께서 설명하신 HP에서 제시하는 엑사스케일 시대를 위한 슈퍼컴퓨팅 기술, 그리고 향후 기대되고 있는 HP, HPC 스토리지 강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슈퍼컴퓨팅이 필요한 기업과 조직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서 강의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이사님, 부장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슈퍼컴퓨팅, HPC AI 영역으로 불리는 부분들은 이름은 하나지만 고객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구조와 컴포넌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게 도입하시는 복잡한 부분인데
HP에서는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을 자문을 드리는 HPC 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HP 쪽으로 관련돼서 문의를 주셨으면 합니다. 네, 새로운 방식으로 처음 접해보는 거라서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해서 좀 많은 이제 그 설명들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잘 되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HP 크레이 시스템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조금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문의하셔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오쇼TV 슈퍼컴퓨팅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잇는 HP 크레이 EX 슈퍼컴퓨터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방송 영상과 발표 자료는 일주일 후에 오쇼TV에 업로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